김성환 평론가, 노영희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수출하는 거죠. 반도체. 반도체에 들어가는 여러 소재들, 부품들 주로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일본 정부가 이걸 한국에 수출 못하도록 그럼 이제 우리가 반도체 완제품 만들어서 수출하기가 어려워지죠. 일본의 무역 대응 조치 얼마나 심각하고 왜 이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설명 듣기 위해서 양규호 교수님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수출 규제를 엄격하게 하겠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뭐 수출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들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및 TV 액정 화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라고 하는 그 부품하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공정에서 빛을 인식하는 감광재로 쓰이는 리지스트, 그리고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에칭가스 이 세 가지가 이제 주요 수출 규제 네. 품목인데요. 특히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에칭가스는 70% 점유율이고 나머지 것들은 90% 점유율입니다. 저걸 다 90% 점유다, 70% 점유라는 게 저게 다 일본에서 온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일 수입 의존도 같은 경우 에칭가스는 사실은 2010년도보다 지금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네. 나머지 것들은 아직까지 의존도가 매우 큰 상태이고요. 네. 특히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대일 그 관련해가지고 이 세 가지 부품들이 한꺼번에 그냥 전부 다 무조건 통과 이런 식으로 됐던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게 되면 90일 정도씩 다 이 심사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네. 필요하고 또 하나하나 이제 건 바이 건으로 아마 조금 뭐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딴지를 걸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사실 매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그 우리 저 뉴스 보면 와이퍼라고 해서 저 그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렇죠. 반도체 만드는데 거기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부식하는 것 또 씻어내는 거 이런 건 저는 왜 못 만들지 싶은데 일본만 만들 수 있다고. 그게 없으면 반도체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저런 소재들이 우리나라로 못 들어오면 우리 세계 최고의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완제품 만들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제재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네. 반도체 기업들이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지금 곧바로 타격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왜냐하면 기업들이 보통 재고를 한 2, 3개월치 정도 갖고 있고요. 네. 또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수출입 관세 그 통관하기까지 과정에 한 90일 정도, 3달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좀 무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업들이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서 심사하고 허가하는 시간을 만약에 한 5개월 정도로 늦췄다.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 기업들이 이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 이제 반도체라 하면 삼성전자도 사실 버는 돈의 대부분이 반도체고 네. 하이닉스 제가 그래서 그 자본시장이 증시가 가장 민감하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분석하거든요. 안 그러면 돈을 잃으니까 오늘 봤더니 오늘 삼성전자는 0.7% 겨우 조금 내렸고 하이닉스는 2%나 급등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리 호재로. 기업들이 큰 영향은 없나. 물론 이것만 가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네. 이게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라는 게 있고 WTO 체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아베 총리나 일본 정부에서 이거 저 수출 엄격하게 할 거야, 엄격하게 들여다볼 거야 이러면서 사실상의 무역 규제를 해도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좀 황당한 게 네. 바로 G20 정상회의가 직전에 있었잖아요. 그때 오사카 정상 선언이라고 하는 거를 채택하려고 추진을 했어요. 네. 근데 거기 안에 보호무역주의를 배척한다고 하는 내용은 미국 때문에 못 집어넣고, 근데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는 개념에서 이 자유롭고 공정하고 무차별적인 무역이라고 하는 무역 네. 원칙을 채택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곧 얘기하면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들로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하는 일을 만들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네. 근데 일본이 바로 그 끝나자마자 지금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 우리한테 지금 네. 무역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선언을 자기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네. 자, 교수님께 여쭤볼 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십니까? 뭐 일본 측에 이제 불만이 쌓인 것이라고 보고요. 일본 측 이야기로는 이제 경제 보복은 아니다. 한일 간의 신뢰가 현재 훼손돼 가지고 적절한 수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데 사실상 이제 보복 조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 말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네, 거기에 우리 대해서 이제 저 징용 끌려간 사람들 배상해라 맞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1억 네. 원씩 8천만 원씩 이렇게 그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측은 1965년에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끝났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네. 왜 한국 정부가 적절하게 대책을 세워주지 않느냐? 65년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이 이제 일본 측의 요구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이건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는 것이고 상권 분립된 상태에서
이건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약간 이제 이게 네. 개입하기 쉽지 않았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건 일본 정부의 보도자료 보면 한일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으니까 적절한 수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우리가 한국을 못 믿겠으니까 수출을 규제할게로도 들립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이거 정말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엊그저께 G20 오사카 서미트에서 네. 말하자면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열린 뭐 세계 무역, 보호주의에 반대 이런 것들이 항목의 주요한 흐름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에 정반대하는 입장으로서 저는 그 어처구니 없는 설명 이거 앞뒤도 맞지 않습니다. 네. 현저하게 신뢰가 훼손되면 그런 무역을 제재해도 되나요? 제가 그러니까요. 일본 측에 묻고 싶은데 네. 그런 점이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일본 측으로서는 좀 약간 쌓인 거죠. 이게 이제 뭐 우리 측으로서는 전혀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파기한 것도 없는데 네. 일본 측은 파기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일본 측도 합의한 겁니다. 동의한 겁니다. 네. 또다시 이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또 이제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뭐 한일 간의 어떤 그런 우길기 사태로 자유대 제주 관함식 불참이라든지 네. 또는 레이더 조사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쌓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 측에서 약간 지금 반발을 좀 노골적으로 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무역 갈등을 보면 뭐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거나 어떤 특정 상품이 너무 수출돼가지고 우리 산업들이 뭐 침해당한다든지 위기를 겪는다든지 아니면 뭐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게 커진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한일 간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돼서 뭐 이게 설명 외무성이 하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경제산업성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외무성의 손을 떠난 게 아니냐 일부 이제 네. 이게 좀 추측으로는 아마 수상관제에서 외무성 손을 떠나가지고 이미 각 부처를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일본 측의 강경한 대처 뒤에는 아베 수상 관제가 있다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라고 대놓고 쓰지 않고 뭐 수상 관저에서 뭐 수상 관저의 의견이 반영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뭐 좀 이따가 참의원 선거가 있어서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이런 민족 감정을 좀 건드릴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은 맞습니까? 그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굳이 지금 이걸 이렇게 강도가 높은 이런 수순으로 갈 필요는 없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일본 내에서도 작년 봄부터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일본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우리도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 이제 시기가 있고 강도가 있는데 지금 네. 시기나 강도가 좀 빠릅니다. 그 강도도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 중에서 굉장히 강한 걸 내놨거든요. 시기도 아마 이제 이게 원칙적으로는 8월, 9월쯤에 나올 조치인데 그게 지금 앞당겨져 가지고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일본 측으로서는 지금 이 참여연 선거 7월 21일이니까 아마도 이제 일본 보수층을 결집하고 또 한국 측도 이제 일본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 어떤 국민 정서가 있기 때문에 네. 강도의 강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양국 간의 국민 간 갈등이 말하자면 심해지고, 근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포퓰리즘으로서 한국 때리기를 통해 가지고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는 노리고 있고 저는 그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금 주도하는 것은 자민당하고 수상관제거든요. 네. 외무성은 꼭 그렇게 한국 측 2월 19일 제안에 대해서 100% 거부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네. 분위기 자체는 지금 자민당하고 수상관계는 굉장히 강경한 편입니다. 또 적어도 일본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지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이런 카드를 내놨겠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수를 못 얻으면 제가 잘 몰라서요. 뭐 내각제 국가니까 이런 경우에 뭐 총리가 물러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야당이 워낙 지리멸렬한 상태입니다. 지금 네. 야당 지지율이 5%도 안 되니까요. 자민당이 네. 30%대인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참여연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과반수는 획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정이 예, 과반수를 그렇습니다. 획득한다 이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2021년 9월까지 내년에 7월달에 올림픽이 있고 그리고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지금 아베 총리를 봐야 한다 이 말씀. 맞습니다. 그건 아마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본 정부의 입장 잠깐 보겠습니다. 네. 今回の措置はですね、安全保障を目的としたその対抗措置ではありませんし、自由貿易に逆行するものでもないと。 우리처럼 네. 저기서 안전보장이 목적이라는 게 약간 좀 이상한데요. 네. 이게 원래 그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우려가 없는 우호국에 대해서는 수출 그 허가 신청을 면제해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품 같은 것들을 예를 들면 지금 수출 그
규제를 면제해뒀던 거를 갖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부품을 가져다가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식의 발언은 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처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도 일본에 대해서는 수입만 하죠. 거의 적자죠. 우리가 지금 230여 개 나라의 무역 흑자인데 일본한테 적자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하고 65년도에 한일협정 한 다음에 54년 동안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 241억 달러의 적자를 냈는데 그 중에서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52억 달러, 큰 그리고 부분을 차지하는군요. 직접 회로 반도체가 24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 뭐 자동차, 로봇, 렌즈 모든 것들을 다 수입하고 네. 대부분의 경우 전부 다 무역 적자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적자를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네. 지금까지 700조예요. 대일 무역 적자가. 지금까지 700조. 네, 54년 네. 동안. 진짜 우리가 1,500조 GDP 나라인데 보면 우리가 미국한테 수출해가지고 1년에 한 3, 40조 정도 흑자를 넣는데 그렇죠. 그걸 일본한테 수입을 더 많이 하면서 거의 다 까먹는다. US 달러 하면 6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네. 65년부터 대일 무역 적자 6천억 달러니까 집계가. 네, 700조 맞고요. 700조 가까이 되는 그래서 거죠. 일본하고 우리가 FTA를 못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지만 부품 네. 소재 같은 것들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네. FTA를 체결할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원래 이런 무역 규제라든지 보복 조치라는 건 적자가 심해지거나 우리가 적자국에서 제기를 우리가 하거나 해야죠. 이건 그렇죠. 엄청난 항상 일본은 우리한테 흑자국인데 일본이 제기하는 것도 그렇고 또 많은 네티즌들이 야 그러면 미중처럼 우리도 한번 뭐 보복 관세 매기면서 한번 해보면 어떠냐. 왜냐하면 일본이 더 수출하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네, 그건 뭐 현실성이 있지도 않고요. 네. 사실 우리가 받을 피해가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처럼 지금 얘기를 좀 하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만약에 이번에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보복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콕 찍어서 제가 볼 때는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국이 반도체 산업이 전체 그 수출에 차지하고 있는 게 20% 이상이지 않습니까? 네. 디스플레이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초적인 어떤 기초 산업에 있어서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소재를 몇 가지만 지금 규제를 하게 되면은 네. 반도체 산업 전체를 지금 묶어두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표를 보니까 우리는 주로 일본이 대체 가능한 상품들을 수출하고 밑에 이렇게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하는 걸 보면 빨리 대체하기는 어려운 또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기는 어려운 정밀 부품들을 주로 수출하다 그 보니까 주로 기초 소재라든가 아니면 네. 중간재를 일본을 통해 가지고 가지고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완제품을 수출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타격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일본 니케이 신문에서도 이건 독약 처방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중국 항구시보도 서로 공멸하는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정도예요. 조역이란 게 이건 뭡니까? 니혼게이자이 신문 보면 네, 극약 처방이라. 네. 극약 처방은 한국 기업들이 탈 일본 불러서 그러니까 서로 안 좋다 이 말이죠. 물론 교수님 기본적으로 교역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두 나라 다 손해 보는 게임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그 한일 관계라는 것은 무역으로 볼 수는 없어요. 네. 그 안보라든지 정치 경제 면에서 그 부분이 훨씬 크죠. 큽니다. 이건 시장 경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국가고 일본으로서는 한반도라는 건 엄청난 일본의 안전 보장이 최대의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한반도에서 일본에 가까운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국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일본 외교의 최대 목표입니다. 저는 네. 일본의 지금 실질적인 이런 무역 보복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 2, 3년만 지나면 일본 외교에서 최대 5점으로 나올 겁니다. 네. 일본은 지금까지 북한이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대해서 이런 핵 개발하는 것에 대한 무역 제재라든지 또는 남아공에 대해서 인종차별에 대한 무역 제재 그것은 일본이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건 글로벌 유엔에서 정한 걸 하는 거지만 네. 역사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더구나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대로 무역 적자는 우리가 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요. 저쪽에서 네. 무역 규제를 받아야 되는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우리 정부의 입장 준비됐으면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한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기 전이죠. 지난달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죠. 보복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WTO에 제소한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뭐 수가 있습니까? 사실 뭐 WTO 제소해봤자 우리 소송하면 다 알잖아요. 뭐 짧게 6개월, 뭐 네. 길게는 뭐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판결이 나도 계속해서 불복하면 또 사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불공정 무역 행위라는 이유로 해서 이제 판결이 나는 게 가장 좋고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어떤 대응 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데 네. 문제는 이제 국제관계라고 하는 거는 꼭 그런 식으로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거를 뭐 계기로 해서 국산화를 도입하자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것도 1, 2년 안에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상황을 좀 보다가 일본하고 좀 협상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산화는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시켜야 되고 수입 다변화를 계속 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부 대안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분 의견 하나씩 듣겠습니다. 네. 일단 6월 19일 한국 측에서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하기 힘들고 대부분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리고 이제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모금도 가능하다는 일본 측의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합친 것이 이제 6월 19일 제안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추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국 기업들의 모금에 의해서 보상을 한다는 것만 나와 있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기금을 모으고 사무국을 만들고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개입되고 하는 것에 대한 컨트롤 타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징용 없거든요.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 맞습니다. 대한 네, 우리 네. 정부의 해법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추가 조치가 필요한 거죠. 네. 저는 이제 그것은 일단은 제안이었고 이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한국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일본 측도 사실은 6월 19일 제안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걸 더 만들어 나가면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한일 양국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저는 이건 일종의 이제 외교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이걸 경제 제재로 대응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네. 일단 조금 전략적으로 좀 참아줄 필요가 있고 실질적인 피해가 나타났을 때 그때 우리가 제재에 들어가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에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이 일본 정부하고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고 네.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무역 보복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국민들 정서상으로 뭐 일본 차 사지 말자라든가 이런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방식으로 보복이 이미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일본은 정말 고민해서 우리가 가장 아플 만한 조치를 내놓은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을지는 더 지켜봐야 되니까 네, 정부가 또 너무 성급하게 대응하는 것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양기호 교수님 설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